안녕하세요 여러분, 꼼꼼한 소설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작품은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입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고전소설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조선 후기의 현실이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변화된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작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실학자고요. 북학론을 주장했죠. 특히나 상공업을 중요시하는 중상학파이기 때문에 이 허생이 처음에 돈을 벌 때 상업을 통해 돈을 버는 과정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묵적골이라는 것은 남산 밑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허생이 부와 명예와는 거리가 먼 가난한 삶을 사는 선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읽어보면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려 있는데 두억한 초가집은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보통 양반들은 아홉 칸의 집이거나 아니면 좀 그래도 꽤나 큰 집을 사는데 두억한 초가집이고 그것이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양반집 부인인데 남의 집에 그런 일감을 받아다가 바느질 해주고 돈을 받는 굉장히 가난한 처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가난한 처지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삼순구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수는 30일이라는 뜻이고요. 구식은 9끼니까 30일 동안 9끼 먹는 처지, 굉장히 가난한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배가 고프고 가난한 처지에 살고 있는 허생 부부는 어느 날 하루는 그의 처가 너무 배가 고파서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이 말 속에는 허생의 아내는 글을 읽는다는 것, 독서라는 것은 결국 과거를 보기 위한 과정이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생 아내에게 있어서 글 읽기란 생활 수단인 거죠.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에 익숙치 못하였소. 허생에게 있어서 독서란 단순히 어떤 그 관직에 나아가는 생활 수단으로서의 역할, 나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행위인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장인밭이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라고 했어요. 장인밭이는 뭔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죠. 장인밭이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를 못하시나요?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미천이라는 건 이제 기본 자금을 말하는 거죠. 천은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럼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허생의 아내의 목소리는 결국 당대 양반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무능력하지. 글 읽기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비판적인 의식을 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허생의 아내의 입장과 허생의 그런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허생의 처라는 소설도 나와 있다고 미리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 현대소설이거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자기 마음속에 10년은 글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7년인 것을 3년 남았는데 부인이 못 견디고 얘기해서 내가 지금 그렇다라고 하고 집을 나가는 거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 단락인데 허생이 일을 하라는 아내의 잔소리에 집을 나가버리는 상황이에요. 집을 그냥 나가버렸어.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허생은 맨날 7년 동안 집에서 글만 읽었기 때문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바로 운종가는 현재의 종로인데 옛날에 종로는 유기전 이런 게 있었던 그런 어떤 상업의 거리잖아요. 유기전으로 나가서 시종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누가 서울에서 제일 부자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변씨라는 사람을 말해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장 변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갖추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집이 가난하여 무얼 좀 해보려고 하니 만냥을 구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나 장사하게 만냥만 줘봐 이렇게 했어. 너희 같으면 줄까? 선생님 같으면 안 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 허생과 변씨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허생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가서 비굴한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나 만냥 빌려줘. 나 할 일이 있어. 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고 또 그런 허생에 대해서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냥을 내주죠. 변씨 역시
그냥 일반적인 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대담하고 과감한 그런 성격인 거죠. 그런데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어. 예, 이인다운 풍모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인이라는 것은 일반인과 다른, 바꿔 말하면 예,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란 이런 뜻이에요. 변씨의 집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실띠에 술이 너덜너덜하고 갓신의 뒤축이 빠져있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 맑은 콧물이 흘렀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고 싶은데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일단 실띠라는 건 뭐냐면 옛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양반들이 갓을 쓰고 옷을 입은 다음에 중간에 검정색 이렇게 실띠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허리를 이렇게 묶는 것 같은 건데 거기에 술이라는 건 이제 그때 이렇게 밑에 줄 같은 게 이렇게 실이 풀려가지고 너덜너덜하고 갓신, 가죽신이겠죠? 갓신은 뒤축이 다 빠졌어. 너무 신어가지고 낡은 거지. 그 다음에 쭈그러진 갓이 때 이렇게 딱 그 킹덤 봤니? 킹덤 보면 그 갓이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갓을 그렇게 많이 사간다는데 갓이 딱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찌그러진 거야. 너무 낡아가지고.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까지 흘렀대요. 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그쵸? 허생의 외양을 묘사하는 거지. 이 허생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허생의 어떤 초라한 처지, 가난한 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희를 아시나요? 저 사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만냥을 그냥 던져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그치 너희 생각해봐.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1억을 빌려달라. 그럼 턱 줬다고 똑같은 거야.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을에 자기 뜻이 대단하다고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나는 반드시 지킨다니까. 막 약속을 꼭 지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 객은 행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임에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냥을 주는 바에 이름을 모아서 무엇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허생도 특이한 사람이지만 바로 이 변씨도 일반인과는 달리 생각이 넓고 도량이 넓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 단락인데 변씨에게 이제 만냥을 빌리는 허생이에요. 그럼 그 만냥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겠죠.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이제 그 돈을 갖다 부인을 주는 게 아니라 안성이라는 곳에 내려왔대. 안성은 어떤 곳이냐? 삼남의 길목이야. 그래서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나라에 바치는 공납 할 때 그 공납물들이 모이는 곳이 안성이었대요. 그래서 안성 맞춤이란 얘기는 그 공납 물품에 딱 품목에 맞춘 그래서 이제 안성에서 딱 규격에 맞으면 통과 이런 정도로 안성은 어떤 문물의 집결지 같은 곳인 거예요.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이 어디겠어요? 그쵸? 경상도, 뭐 전라도 이런 데겠지. 그런 곳의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밤, 대추,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속 그런 등등등등을 사는 거지. 그럼 얘네들 뭐 할 때 쓰니? 대추, 밤, 감, 배. 너 이런 거 언제 먹어? 평소에도 맨날 먹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추나 밤은 언제 많이 먹나요? 그쵸? 제사상에 올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 사드리는 거야 얘가. 과일을 모조리 2배 값으로 원래 뭐 100원이었으면 200원씩 사드리는 거죠. 그럼 상인들의 입장에서 그 장사꾼들의 입장,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2배 주니까 막 파는 거죠.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지낼 형편이 못 이뤘다. 제사 지낼 때 밤이랑 대추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다 서버려가지고 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얼마 안 가서 허생이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200원에 팔았는데 1000원을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허생은 길게 한숨을 쥐었다. 자,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어. 이게 뭐야? 그치, 매점매석이지. 모든 걸 다 싹 쓸어가지고 사는 거지. 이걸 통해서 당시 조선 사회가 경제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그리고 양반들이
솔직히 밤이나 대출 같은 거 없으면 그만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형식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배를 들여서라도 그걸 사는 거니까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볼 수 있는 거죠. 허생은 길게 한숨을 쉬면서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만하구나. 자,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취약하구나 라는 거죠.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였어. 자, 이제 말 갈기 같은 걸 사들이는 거죠. 말총 뭐 할 때 쓰는 거냐? 바로 갓, 망건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 값이 10배로 뛰어올랐어. 왜? 말총이 없으니까 망건을 만들 수가 없어. 망건은 양반들의 상징 같은 거란 말이야. 남자들이 머리에 꼭 기본적으로 그걸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배든 20배든 돈을 주고 사들이는 거죠.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이야기 단락인데 조선시대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허생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게 된 거지. 말총값, 과일값, 매점 매석을 통해서 값을 부풀리고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조선 사회가 굉장히 경제 규모가 작고 유통이 취약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만냥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품목을 몽땅 사들여가지고 값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규모가 작았고 또 유통이라는 것이 한 곳에 몰리다 보니까 이거 골고루 퍼져 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없는가? 자, 빈섬. 홍길동전에 율도국이 나온다면 허생전에는 빈섬이 나오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긴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고 사흘 동안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지요. 아마 사문과 장기는 일본 나가사키고 사문은 동남아 여러 곳 중에 하나인데 어딘지 알 수 없는 어떤 중간쯤의 섬인 것 같아요. 될 겁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과 열매가 절로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고 물고기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이야. 특별하게 뭔가 기르거나 특별하게 뭔가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공간인 거지.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자네가 만약에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부귀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땅에 천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부가홍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갔는데 섬이 크지 않은 거야. 그래서 땅이 너무 작고 세상을 뭐 어떻게 할 만한 건 없대. 그 대신에 땅이 좋고 물이 좋으니까 그냥 부자 노인 소리는 듣겠구나 이런 정도인 거죠.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다는 말씀이오? 사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여기까지 이제 보면 이 빈섬이라는 공간은 어떤 곳이냐? 빈섬. 허생이 자신의 이상을 시험해보는 공간이죠.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변산의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나라가 도둑들이 많았대. 당대에 도둑이 많을 정도로 살기 어려운 그런 현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1000명이 1000냥을 뺏어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죠? 1인당 한 냥이죠. 모두 아내가 있어? 없소. 논밭은 있어?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즉, 이 사람들이 도둑이 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치,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할 수 없어서, 정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이 된 거지.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가고 그렇게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오.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은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만 할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요. 허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 걱정을 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 돈을 마련할 것이다. 내일 바다에 나와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은 모두 돈을 실은 배인이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여기서 또 허생의 이인 나온 면모가 드러나죠. 내가 돈을 배에다 실어놓을게.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허생이 군도와 언약을 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당연하지 않겠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내일 돈을 돌 테니까 너네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 라고 말한 거란 말이야.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혹시나 하고 나가봤더니 역시나 허생이 30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다. 모두들 대경이라는 건 크게 놀라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을 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너희들이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100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 해도 이제 평범한 그런 백성이 되려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라 있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이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100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피를 거느려고 오거나. 가정을 이루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죠.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2,000명이 1년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이제 자기는 가서 2,000명을 먹일 양식을 준비한 거야. 도둑이 1,000명이었나 봐. 여자 한 명씩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2,000명이 되는 거지.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섬으로 들어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나라에서 지배층들이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해결했어? 그치, 허생이 해결한 거죠.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고 오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 온갖 곡식들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지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삭씩 달렸다. 그만큼 농사가 잘 된 거지.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두고 농사가 너무 잘 돼서 3년 동안 몇천 명이 먹을 양식을 남겨두고 나머지가 또 생겼대. 그거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 나가사키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다. 이제 드디어 해외에 나가서 무역을 하는 거야. 기존에는 국내에서만 유통하는 것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해외 무역을 시도하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박지원은 북한론자라고 했었고 중상주의를 그런 걸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상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서 아마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녹여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기라는 곳은 30만여 호나 되는 일본의 촉주이다.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유를 하고 100만 냥을 얻게 되었다. 그 쌀을 팔아가지고 100만 냥을 벌어온 거야.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내가 건설하고 싶었던 자급자족해서 생활하고 도둑도 없이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해외에 무역도 하고 이런 것들 다 끝났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 해외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 그 다음에 도둑이 없는 그런 사회 이런 것들을 다 시험했는데 이제 끝났구나 얘기하는 거죠. 잘 됐다 이런 얘기죠. 하고 이에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는 먼저 그러니까 부유하게 만든 이후에 문자를 따로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기반을 닦고 문물을 정비하려고 했어. 근데 어때? 여기 땅이 좁아. 땅이 좁고 덕이 옅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너희가 아이들을 낳거든 오른손에 손가락을 쥐게 하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먹도록 양보하게 하여라. 인간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예의는 가르쳐라. 이런 얘기겠죠.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하면서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불을 질러버린 거죠. 하고 돈 50만 냥을 바다야 가운데 던져버렸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게 회가 될까봐 던져버렸대.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나라에서 10,000냥으로 매점매석을 가능했는데 이런 조그만 섬에서 50만 냥은 필요도 없는 돈이잖아. 100만 냥은.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글을 하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의 화근을 없애야지 라고 했어요. 글을 아는 사람, 지식인들이죠. 얘네를 뭐라 그랬어? 화근이라고 했어. 즉 당대 지식인들, 글만 공부하는 선비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단어죠. 뭐? 그치, 화근. 허생이 이제 빈섬에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다 해보고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데 볼까요? 허생은 왜 그 사람들을 화근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부분. 현실과 동떨어지고 늘 관념만 얘기해. 그러니까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쓸데없는 것만 연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사회 발전을 해쳐.
그렇기 때문에 화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허생은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러고도 은이 20만 냥이나 남았다.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10만 냥 남았구나.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겠소 라고 했어. 이미 세월이 한 몇 년 지났지. 변씨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보지 않았소? 그러니까 이제 허생의 행색은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야. 뭐 돈을 벌었다고 해서 부유하게 입고 온 게 아니죠. 허생이 웃으면서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장사치들이 여기 장사하는 사람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거지.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소. 역시 이 허생은 아무리 뭔가 진취적인 생각과 그 이전의 선비들과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대부로서의 인식, 산업공상에서 그 농업, 공업과 상공업 이런 것들을 좀 낮게 보는 그런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소? 하고 10만 냥을 변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릴 길을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씨는 크게 놀라서 절을 하고 사양하고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겠다고 했다. 허생이 잔뜩 화를 내면서 너는 나를 장사치로 보느냐 이랬어. 나는 장사치는 아니야. 나한테 돈 따윈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돈보다는 돌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지만 여전히 사대부로서의 의식이 남아있는 거죠. 하고 소배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변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오? 허생원 댁입지요. 가난한 형편에 글 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은 지금은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냅지요. 죽은 줄 알았던 거죠, 아내는.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시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주려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했다. 왜? 나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내가 100만 냥을 버리고 10만 냥을 받겠소? 이랬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너는 나한테 이제 매달 얼마씩 내라 이런 거겠지. 당신은 가끔 와서 나를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게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만 할 수 있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일생 족하다.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허생은 아무리 새로운 사상과 뭐 상업으로 돈을 벌고 하더라도 역시 사대부로서의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사적인 재물을 소유하는 것, 나 자신의 어떤 재산을 불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안빈낙도예요. 여기.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 이유로 권했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그것을 흔연히 아주 흔쾌히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오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맡기면 어찌하오? 라고 했어. 재앙. 바로 뭐야? 재물.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여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예, 술병은 좋아했대. 그러니까 돈은 재앙이라고 말하고 술은 좋아하는 거죠. 예, 선비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에 정의가 날로 두터워갔다.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 어떻게 100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는가를 조용히 물었더니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의 취약성을 말하는 거야.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서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 교통이 취약하기 때문에 바다에 배도 안 돼. 수레가 다닐 수 있다는 길이 이렇게 똑바르게 도로가 갖춰지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서 거기서만 소비해야 돼. 내가 쌀을 뭐 두 가마를 이렇게 딱 수확을 했으면 이걸 어디다 갖다 팔면 좋은데 안 되니까 다 여기서 하는데 소비가 안 되면 썩고 버리게 되는 거죠. 무릇 1000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100냥이 열이라. 또한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의 물건을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돈을 가지고 조금씩 품목을 사들여가지고 내가 요건 망하더라도 나머지 잘 되면 되니까. 그러나 대개 만냥을 가지면 좋게 한 가지 물품을 독점할 수가 있대.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 전부를, 한 고을이면 한 고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지요. 무태서 나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10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10가지 약재 중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한다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임에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오. 그러니까 매점매석한 자신의 행위를 얘기하면서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해외 무역도 어렵고 교통도 취약하고 자급자족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의 금액으로도 매점매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도 나라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 만큼 지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허생의 말은 조선 후기 사회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 내가 선뜻 만냥을 구워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허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능히 만냥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게 큰 부자라면 나의 능력을 알아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뿜뿜인 사람인 거지.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게 100만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겠소?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하여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었다면 성패를 알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실패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변씨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 당했던 치욕. 자,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그쵸, 바로 병자호란.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자, 병자호란에 우리가 굉장히 치욕스럽게 청나라 군대에 패했어. 이제 선비들이 일어나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냐? 너도 그런 일을 한번 해볼래? 이런 얘기야. 선생이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해라. 이런 얘기죠. 어허, 자고로 묻혀지는 사람이 한둘이겠소? 우선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지만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고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야. 반개교사 유영원은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지만 저 바닷가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조성기나 유영원 같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지만 등용되지 못했어. 이런 현실을 비판하는 거지. 지금 집정자들은 가히 알만한 것들이지요.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좋기 구왕의 머리를 살만하였을 때, 구왕, 9왕이란 뜻이고요. 전체로는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의 왕의 목숨을 살만하였을 때 바닷속에 던져 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변씨는 한숨만 쉬고 돌아갔다. 변씨는 본래 이완이 정승과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완은 실존 인물이에요. 여기 나오죠. 조선 중기의 무관이고 효종 제위 시절 왕을 호위하였던 어영청 대장으로 일했던 사람.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 변씨에게 위양이나 여염에서 이제 민가를 말해. 위양이나 여염은 민가집을 말한다. 이런 민가에 혹시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라고 물었대.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이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정말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을 무엇이던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만나게 돼. 소인이 그분과 상종해서 3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을 모르옵니다. 그이는 이인이다. 비범한 사람이다. 나와 함께 가보자.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에게 보고하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라는 게 뭐야? 그치, 까닭. 이유 이런 말이지. 까닭을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 들은 채 하면서 이거 알고 있었지만 못 들은 채 했대. 당신은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키는 것이었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서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다가
야심해서야 밤이 깊어서야 비로소 손님이죠. 이완을 부르게 하는 것이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굉장히 지금 이완 대장을 무시하는 거야. 이완 대장 아까 뭐라 그랬어? 그치. 군영청 어영대장이야. 그 궁궐에 있는 군사를 통제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왔는데 지금 아무런 벼슬도 없는 허생이 그 사람을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고 결국 밤 늦어가지고 불렀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 대장은 몸들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 지루하다. 너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구나.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청구하겠으니 자 와룡 선생이 누군가요? 예, 바로 제갈량을 의미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인재를 너한테 추천할 테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하게 할 수 있니? 이런 말이야. 내가 굉장히 훌륭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임금님한테 추천할 건데 너한테 말할 텐데 네가 임금님한테 가서 머리를 숙여서 그 인재를 얻어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어렵지. 임금님이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여서 인재를 데려온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안 된다고 했어. 두 번째 계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원래 제2는 모른다. 제1계책은 올바른 인재 등용을 위한 방법을 줬는데 못한다 라고 했어. 제2는 모른다라고 하더니 간청을 하니까 이제 말해주는 거야.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에 옛날에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 종실, 왕갓집의 딸이죠. 모두 내어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훔쳐 권기들의 집을 뺏어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했어. 자, 조선시대는 숙명배청이라 그래서 명나라를 승상하고 청나라를 배척했죠. 명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 중국의 정통 왕조라고 생각해서 형님 나라로 섬겼단 말이야. 근데 이제 청나라가 들어오고 나서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이제 조선으로 많이 망명을 왔대.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이 명나라 사람들이 형님 나라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종실의 딸들을 시집 보내고 또 훈척이나 건기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나라의 공로가 있는 그런 임금의 친척이나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 그들의 집과 땅을 뺏어서 나눠줄 수 있어? 이런 얘기야. 당연히 그 사람들의 훈척이나 건기는 뭐의 상징이에요? 그쵸? 기득권의 상징입니다.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눠가지고 그들을 도와준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어렵습니다. 왜? 집권층,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두 번째도 안 된다고 했어.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그러면 너 뭐 할 수 있니? 라고 했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거야.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아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즉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적을 알아야 돼. 지피지기 해야 되지. 지금 만주정부 바로 청나라를 말하는데 천하의 주인이 되어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다. 이제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때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군신관계를 맺게 돼.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즉 청나라에게 가서 우리 자제들이 가서 유학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상인들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라 이런 얘기죠.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서 유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나라 복식을 따라야 돼. 그래서 변발과 호복. 그 중국 사람 이거 이렇게 그 중국 사람 호빵 같은데 선전 나올 때 나오는 머리 있잖아요.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머리 붙어 있는 거, 눈 이렇게 있고 머리 여기 머리카락 없이 여기 이렇게 여기 요만큼만 있는 요게 변발이고요. 호복이라는 거는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하는. 제가 그림 잘 못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건 뭔가 되게 이상하네요. 호복은 이제 이렇게 양손을 넣어가지고 입는 그런 옷을 말해요. 그 중에 선비는 가서 빈공과는 이제
그 외국인에게 시험 보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빈곤과에 응시하게 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면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한번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청나라를 정벌 하려면 먼저 이제 그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알면서 가서 적국의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만약 명나라의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 중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 백구지국이라는 것은 뭐 가장 큰 지위의 어떤 제후국이 될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과 호복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예?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병자호란 때 그렇게 당한 건데 누가 내 자식을 변발하고 호복을 해서 보내겠어요 거기. 허생이 크게 꾸짖었다. 소위 사대부라는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더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오랑캐란 말이야. 의복은 흰옷을 입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 누군가가 이제 상을 당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입는 옷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이렇게 상투 트는 거.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여기 나오는 번호기와 무령왕은 모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즉 이익을 위해서는 실용적 태도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까진 머리털 하나, 또 장차 말을 타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여기서 머리털과 낡은 소매라는 것은, 넓은 소매라는 것은 보통 허례허식을 말해. 나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했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신임받는 신하라고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 그러니까 명분만 앞세우는 너 같은 자는 목을 잘라야 한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북벌론을 주장해. 청나라를 치고 명나라를 구하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비현실적인 계책이란 말이야. 응? 실용적으로 뭔가 따져보지 않고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오로지 그냥 허례허식과 명분만을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 박지원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박지원의 부정적 인식, 허구적인 북벌론과 친명 배청에 대한 그런 실용적이지 못한 생각에 대해서 그런 양반들의 관념적인 생각에 대해서 허생의 입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일반적인 고전소설과는 다른 결말이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해피엔딩이 아니라 얘는 미완의 결말을 열린 결말로 만들어버렸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세 가지가 있는데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를 부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여운을 남겨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허생의 주장이라는 것이 결국 당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여러분 제가 허생전을 좀 빠르게 읽긴 했지만 핵심 내용은 그 허생이라는 사람이 남과 다른 풍모를 지닌 사람이고 이 사람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들은 결국 박지원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경제적인 구조의 취약성이라든가 허구적인 북벌론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습활동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사건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 파악하는 거냐? 결국 서사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서사라는 것은 이야기 구조예요. 줄거리를 파악해야 돼. 이게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모든 소설은 줄거리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아는 작품이라고 하고 대충 넘어가거나 아니면 제시된 지문을 똑바로 읽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를 풀거나 접근할 때 실수를 하거나 틀릴 수 있죠. 사실 수능에서 문학은 우리가 꼭 다 맞춰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도 이 소설의 줄거리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허생이 부인이 이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있느냐고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지? 그치, 변신의 집에 가죠. 그리고 나서 안성과 제주도에 가가지고 매점 매석을 하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 그치. 빈섬에 가서 자신의 이상사회를 건설해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요 구조. 요거 그 구조 내용에 따라서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등장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 파악은 인물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사실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 파악은 내용 파악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특히 그 변씨가 돈을 빌려주는 것, 그 다음에 허생이 돈을 빌리러 갔을 때 이런 게서 굉장히 서로 이제 이인의 풍모와 또는 대담함을 드러낼 수 있고요. 이화는 어떤 실리보다는 명분을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가볍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허생전에 반영된 조선의 현실. 아까 이 작품이 조선 후기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겠죠. 자, 지금 삐뚤게 이게 스캔이 됐네요. 이 작품은 현징원의 고향이라는 작품인데요. 현징원의 고향은 일제강점기에 이제 일제에 의해서 고향이 이제 피폐해지고 무너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고향을 잃는 이 과정, 이걸 통해 가지고 일제강점기 우리 민중의 그런 참담한 생활상을 그려내는 작품이에요. 결국 두 작품 다 특징이 뭐냐면 소설이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우리가 이런 걸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문학이라는 것은 당대의 시대와 별개의 것일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이 고향에 담긴 시대상과 허생전에 담긴 조선 후기의 시대상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품을 읽고 문제에서 1번 문제 당대 현실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학습활동 지문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 자체가 이 작품에 주목하기보다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소설이 반영된 어떤 시대상 그런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요 틀에서 크게 벗어나서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